네. 마이크를 드릴게요. 프로그램 발표하고 나서 주변 지인들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를 들은 게 남도엽 감독님 거기 왜 불렀어? 무슨 연결고리야? 라고 했는데 정말 거의 정말 굉장한 인연들이 새록새록 또 있었다라는 거를 감독님이 많이 또 상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부른 이유는 그것보다는 윤솔래 감독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온 데 있어서 후배 감독이지만 어떤 또 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지 아마 윤솔래 감독님이 28년 전부터 걸어왔던 그 길 안에서의 어려운 지점들을 마찬가지로 느끼면서 데뷔작을 연출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어떤 의미의 이야기들을 오늘 들려주실 것 같은데 인사 한 말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대일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해성가 아이들이 연출한 남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아무튼 임순례 감독님 28주년 토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감독님의 그런 이제 그 어떤 결심을 네, 토대로 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 믿으면서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임순례 감독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순례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소중한 시간에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자리에 착석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아까 남동엽 감독님께서 이제 백달대회와 전혀 상관없는 감독이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작은 감독님도 통과를 제가 테스트 조항을 7가지 조항을 해보니까 통과를 하지 못해요. 첫 번째가 여성이 2명 이상 나올 것, 그 여성들이 대화를 할 것. 이 두 번째 조항에서 벌써 교섭권을 있잖아요. 감독님 백달데이에 초청 네, 연락받고 어떤 생각이셨는지 저는 뭐 교섭뿐만이 아니라 제 데뷔작 새친구 와이키키 브라더스 다 백달데이 기준을 통과 못하는 영화들이었고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든 영화 중에 백달데이를 그 백달 지수를 통과할 수 있는 영화가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그쵸? 네. 뭐 예를 들어서 리틀 포레스트, 우생순 정도인 것 같아요. 나라라 펭귄. 그렇죠, 나라. 네, 네, 꽤 많습니다. 감독님 워낙 작품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네, 통과하는 작품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또 감독님 시리즈물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근황도 좀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섭은 2000년도에 촬영을 했는데 이제 개봉은 작년 초에 했고 촬영 기준으로 보면은 2000년도에 했고 제가 다음 달에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영화랑 드라마라고 해서 뭐 저기 형식은 다르지만 이제 촬영은 4년 만에 하게 되는 또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동엽 감독님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동엽 감독님에 대해서 그 사실은 이제 뭔가 좀 다른 그림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배 다른 여성 감독을 이제 모시는 것도 좋지만 뭔가 좀 살짝 어떤 그 대척점에 있을 법한 감독님을 이제 찾다가 뭐 임순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제1회 서울 단편영화제를 통해서 최우수상, 우중산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으시면서 영화계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알린 뒤에 세상 밖으로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제 조감독을 하시고 이제 새 친구로 데뷔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완전히 그 새로운 어떤 입봉의 모습이긴 했죠. 그러니까 뭔가 그때 어떤 굉장히 기나긴 도제 제도를 거치고 뭔가 좀 자신 실력을 쌓고 뭐 시나리오를 쓰고 데뷔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라 그 단편 영화제라고 하는 정말 좀 새로운
단계를 거쳐서 데뷔를 하셨고 또 프랑스 유학을 또 다녀왔었고 그거 비교해 보면 또 남동엽 감독님은 최근에는 그 뭐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영화제가 미장센 단편 영화제였는데요. 뭐 그런 영화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많은 영화에서 도제제도를 거치면서 이제 길고 긴 시간 뭔가 자기를 연마해서 핸섬 가이드라고 작품을 통해서 이제 데뷔를 하신 모습이 뭔가 좀 기나긴 한국 영화에 또 세월을 두고 되게 약간 거울처럼 서울을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정말 이 자리에 이제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안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또 응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또 남동엽 감독님은 그동안 여러 뭐 연출부 조감독 생활을 해오시면서 임순례 감독님과 함께 할 뻔했던 또 순간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두 분의 인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티끌모아 로맨스라는 영화 조감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인연이 됐던 이제 구정아, 그 당시에는 이제 구정아 PD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이후에 리틀 포레스트를 제작을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막 프리를 시작하려던 찰나에 그래도 뭐 티끌모아 로맨스 조감독을 했던 제 모습이 괜찮으셨는지 조감독 제안을 감사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다른 뭐 먼저 하고 있던 작업이 있어가지고 아쉽게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만약에 그때 리틀 포레스트 조감독을 하게 됐다면 제가 임순례 감독을 어떤 모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네. 오늘에 제가 또 뵙게 돼서 그럼 결국에는 만날 인연이 아니었나 감독님이랑. 그리고 평소에 그 말하자면 이제 후배 감독으로서 임순례 감독님을 영화계 안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임순례 감독님의 새 친구가 이제 나왔던 1996년도 제가 고3 때거든요. 예. 사실 이제 제가 딱 영화 감독을 꿈꾸던 시기가 그때쯤이었는데 저한테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한국 영화의 어떤 그냥 유명한 감독님 같은 존재가 되어 계셨고 뭐 임순례 감독님을 제가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감히 오르지 못할 산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28년 동안 지금 감독님 영화 감독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47이 돼서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됐는데 저도 28년 동안 못할 것 같거든요. 네, 28년 후면 75살이기 때문에. 아,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었다. 네. 저는 뭐, 감히 28년 동안, 20년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국 영화 21세기를 짊어지고 오신 감독님이 아니신가, 네. 대표하시는 감독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미래의 어떤 그 연차를 계산해 보시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감독님이 아까 이제 주성철 편집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우중산책이라는 그 단편부터 따지면은 30년 동안 이제 메가폰을 잡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감독들이 데뷔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작품을 만들었지만 지속성으로 봤을 때 꾸준히 지금도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손에 꼽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은 분들도 계셨지만 장벽이나 그런 허들들이 만만치 않은 이런 그 곳이거든요. 여기가 항상 신작을 새로 이제 고시면서 쓰고 나서 그 창작한 작품을 많은 이제 그 산업 구조 안에서 어떻게 만나게 해서 마지막에 관객과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많은 이제 그 힘든 지점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제작 구조뿐만이 아니라 뭐 제작 구조에 따른 투자 상황들도 계속 변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허들은 진짜 그 큰 규모의 작품과 여성 감독이 과연 이제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 같은 것들도 산업의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질문되어 왔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먼저 주성철 편집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라는 네, 여성 감독 류웨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본 이유는 사실 그 전에 임순례 감독님이 데뷔하시기 이전에는 그 낮은 목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연출하신 변영주 감독님 계셨고, 그보다 앞서서 80년대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감독님 중에 이제 물망초를 포함해서 한 6편의 영화를 만드신 이미래 감독님이 정말 그 80년대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성 감독의 역사가 끊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 임순례 감독님이 서울국제단편영화제와 그리고 새 친구라고 하는 작품으로 데뷔하신 이후에 정말 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다른 여성 감독님들이 또 데뷔를 하셨어요. 고양이를 부탁해의 정재현 감독님 계시고요. 또 그리고 변영주 감독님도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이제 극영화 미래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셨고, 뭔가 그러면서 우리가 뉴웨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는 보통 어떤 그 선구적인 한 사람의 그 어떤 단독적인 어떤 활동보다는 뭔가 동시다발적인 여러 움직임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뉴웨이브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 있어서 여성 감독 뉴웨이브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은 그 임순례 감독님의 데뷔 이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28년의 의미를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께 첫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 즈음에 제가 이제 영화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2000년 즈음만 해도 그때는 이제 촬영 현장 취재를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촬영 현장 취재를 가보면은 현장에 감독님 말할 것도 없고 스텝 중에도 여성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임순례 감독님께서 프랑스 유학을 다녀오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한국 영화계에 스텝으로 들어가서 뭔가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어떤 그 즈음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제가 60년생이어가지고 대학을 제대로 들어갔으면 7, 9학번이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남들보다 2년을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81년도 81학번이고 대학에 이제 영문과를 갔었고, 그때만 해도 영문과를 나오면 문과 중에서 좀 취업이 잘 되는 그런 거여서 그냥 영문과 나와서 취업이나 할까 그러고 갔는데, 이제 거기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불라자 문화원에 다니면서 영화에 눈을 뜨기 시작해가지고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대학교 4학년 때 했는데, 그럼 영화를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으로 나가서 도제 시스템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연출부를 한다고 해도 A 감독님한테 이 작품을 했다가 그 다음에 B 감독님 가고 C 감독님 가고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었지만, 그때는 만약에 제가 임원택 감독님 연출부로 들어가면 딴 연출부를 못 옮기는 그 감독님 밑에서 한 10년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영화를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영화를 제대로 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갔었고, 대학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터넷이나 영화제,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영화들을 접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80년대 중반에서는 사실 좋은 영화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영화를 보러 이제 프랑스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제 4년 있다가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 동안에는 사실 남의 영화를 스크린으로 보거나 책으로 보거나 이런 공부를 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어차피 제가 충무로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충무로의 한 작품을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93년도에 그 우중산책이라는 세상 밖으로라는 작품에 이제 스크립터로 참여를 했었고, 그때 분위기가 그 편집장님이 얘기한 대로 전체 스텝 중에 여자는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스크립터 1명, 의상, 그 당시에 또 분장도 남자분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어떤 팀에 보면은 전체 스텝 중에 여자가 1명인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스크립터 1명만 있다든지, 많아봤자 4-5명 정도? 연출부 안에도 여자 스크립터를 제외한 사람들은 좀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상업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후반까지 이제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그때도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된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프랑스에서
그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도 단편 영화는 필름으로 16mm로 만드는 거라서 그 돈이 많이 들어서 단편 영화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감독이 되려면 단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우중산책이었고, 근데 정말 저는 이제 그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항상 고비마다 굉장히 좀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단편 영화 우중산책을 만들었더니 제1회 서울 단편 영화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또 거기서 상을 받았고, 그래서 주목을 받았고, 또 새 친구를 만들었더니 부산국제영화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영화제를 만드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또 이래다 보니까 또 뭐 좀 주목을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돌이켜 보면 뭐 제가 가진 어떤 뭐 재능이나 이런 거보다는 또 주변의 어떤 운들이 또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감독님의 운이라고 표현하신 게 사실은 전체 흐름 안에선 한국 영화의 그런 유해브, 새로운 흐름들을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구조들이 좀 생겨나고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96년도라는 게, 그리고 이제 그 94년도에 서울 단편영화제, 96년도에 부산영화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한국에서만 만들었던 어떤 단편영화나 어떤 상업영화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억을 하시겠지만 96년도에 그 94년도에 단편영화제에서도 뭐 그 폴란드나 미국에서 영화 공부하는 친구들이 만든 단편들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국내에서만 만들었던 단편 영화랑 너무 색깔이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자극이 있었고, 96년도에 제1회 서울영화제도 예를 들어서 홍상수 감독의 돼지건물에 빠진 날이나 김기덕 감독의 악어나 새 친구나 뭔가 기존에 한국에서 만들었던 영화의 색깔하고는 좀 완전히 달랐던, 그래서 뭐 어쨌든 새로운 흐름에 그 제가 좀 타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감독님께서 이제 운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그 우중산책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단편을 서울국제단편영화제라는 것이 열린다라는 거를 그 인지하시고 만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작품에 한 번 더 연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어쨌건 내가 이 스태프들이나 것도 꾸려가지고 내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 단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처음 생각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운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뭐 되게 큰 발걸음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아까 저는 이제 새 친구 만들었을 때 96년이고 제가 60년생이라고 했으니까 한국 나이로 37이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되게 늦은 거 아니었나? 근데 아까 감독님 얘기 들어보니까 늦은 게 아니었네. 그래서 그 단편 영화를 만들고 이제 빨리 제 작품을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게 84년도 말인데, 그 96년도에 새 친구를 만들었으니까 12년이 걸린 건데, 저는 그게 되게 길게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좀 조급함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 그 남동엽 감독님도 첫 번째 참여 작품이 뭐였고 어떻게 또 이렇게 계기가 돼서 하시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처음 참여한 작품은 2000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을 때, 제가 집이 마산인데 마치 부산에서 학교 선배가 참여 중인 그 천사몽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천사몽의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블록버스터급 SF 영화고, 거의 어떤 시리와 은행나무를 능가하는 제작비에 은행나무 칠대. 네. 네. 그 심지어 주연 배우가 월드스타 여명 씨였고, 또 그 당시에 이나영 씨가 신인으로 나오셨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크랭크인이 이미 된 상태에서 현장 제작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제대를 하고 고향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선배가 너 제작부 해볼래?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그때 저는 이제 뭐 다음 연도에 뭐 영화과를 복학할 예정이긴 했지만, 어쨌든 제작부, 연출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업 영화 현장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고 해서 갔는데 뭐 3달 일하니까 60만 원 주시더라고요. 네, 뭐그 잠을 안 재우면서 네, 그때는 어쨌든 그 군제는 직후여가지고 다행히 체력이 좋아서 뭐 어디서 안 떨어지고 살아남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뭐 제가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연찮게 이제 제작부로 일을 시작했다 보니까 그 다음 작품에서도 또 계속 제작부로 찾아주시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 다음에 뭐 또 그 학교 선배가 김기석 감독님의 해안선 또 제작 부장을 하고 있어서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또 제작부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제작부 크레딧만 좀 3개가 어깨동무한 영화까지 3개 정도 쌓이게 됐고 또 졸업하고 나서 또 제작부장을 조금 하다가 근데 제작부장 했던 영화가 이제 결국 엎어지는 바람에 그때 조금 이제 생각을 고쳐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래 꿈이 감독이었으니까 물론 뭐 제작부를 통해서 PD를 하고 나서 또 감독을 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원래 감독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연출부를 좀 해야겠다. 그 제작부장으로 참여했던 영화가 엎어졌던 게 좀 저한테는 또 계기가 돼서 연출부 조감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초반 3편의 작품 있잖아요. 제가 촬영 현장 취재를 다 갔네요. 아 진짜요? 그 작품이에요. 저희가 한 공간에 그때 있었던 걸 오늘 알게 된 거네요. 아니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연출을 하려고 하면은 남동엽 감독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90년대 이제 후반이 되고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워낙 많은 작품들이 제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제작부나 연출부로 좀 내가 경험을 쌓는다 이런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 올 감독의 데뷔의 순간을 꿈꾸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감독님은 오히려 그 첫 작품을 하고 나서 이제 스크립터를 하고 나서 거기서 좀 어떻게 보면 빠져나왔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연출을 꿈꾸는 뭐 이제 그 여성 영화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어지는 것들 롤이 스크립터 말고는 없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때 경험이 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떠셨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한 감독에게 가면은 계속 뭐 그 작품만 하게 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걸 끊고 나왔을 땐 좀 두려움도 있지 않으셨을까? 내가 감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일단 저는 이제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 작품을 하고 나서 이제 건방진 얘기지만 프로세스는 다 배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운이 좋았다라고 한 게 만약에 우중산책을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감독이 될 재질이 있나 해서 만든 게 우중산책인데 그게 만약에 서울 단편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없었으면은 아마 데뷔하는데 굉장히 좀 곤란했을 것 같다는 생각,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새 친구를 이제 그 우중산책으로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제작자들과 프로듀서가 뭐 찾아와가지고 다음에 뭐 저랑 작업을 합시다. 시나리오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래서 제가 새 친구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가져갔더니 다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상업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제가 그때 그 단편영화제가 삼성 영상사업단에서 만든 영화 그 영화제라 그 영화제를 기획했던 분에게 제가 찾아가서 그 모든 공모전의 1회 대상자가 잘 돼야 그 행사가 잘 된다. 그래서 협박을 하셨군요. 네. 삼성은 원래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돈 좀 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얼마가 필요해? 얼마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그 새 친구의 소재도 그렇고 이제 저 예산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돈으로 제가 4억 3천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억 3천 정도가 들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소송에서 이제 4억 3천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제작자, PD의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된 건데 제가 정말 이건 자랑인데 네, 자랑. 네, 마음껏. 예산대로 맞춰가지고 200만 원 남아가지고 200만 원으로 회식을 했었던 그래서 딱 입 다 맞췄던 네. 근데 그 작품 만들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여성 감독이라는 수식어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틀에 좀 나를 가두는 게 아닌가? 왜 나를 이렇게 수식하지? 이 의문들이 좀 있으셨었는지 그 당시에 감독님을 호칭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한 작품을 만들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재현 감독 제가 새 친구 만든 이후에 아마 이정현 감독님이 데뷔를 했었고 그다음에 정재현 감독님인데 그 두 분 감독님들이 다 뭐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주의적인 시점에서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새 친구도 그렇고 와이키키도 그렇고 다 남자가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독들이 정말 여성 감독들이 손을 꼽는 두세 명 막 뭐밖에 없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여성의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여성주의적인 영화를 만들기를 기대하는 어떤 시선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비평가 여성 비평가들이 좀 저를 안 좋아했었어요. 왜 굳이 그렇게 남자의 이야기를 기회를 가져갔는데 왜 여성의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뭐 그런 비평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일부의 그런 이제 비평이 있었던 거를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처음에 여성주의에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영화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이면이랄까 한국 사회 리얼리즘에 대해서 좀 초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 친구는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밖에서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보니까 뭔가 굉장히 한국 사회가 좀 폭력적이고 다양성이 결여된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이게 기인이 된 걸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군대 문화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학교 폭력이나 군대 폭력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 빼앗아가는 어떤 그 다양성 같은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었고 와이키키도 뭔가 변두리에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졌던 순수한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파에 휩쓸려서 자기 꿈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건데 이제 뭐 삼류 밴드 야간 업소에서 일어난 삼류 밴드라는 어떤 캐릭터들이 물론 뭐 삼류 밴드에도 뭐 가수가 뭐 여성 싱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그 이제 캐릭터들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남성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런 얘기들은 불식이 됐지만 제가 이제 그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는 왜 여성인데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안 만들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나중에 제 영화를 이렇게 좀 곰곰이 이렇게 씹어 보니까 제가 오중산책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6개의 시선이라고 거기 그녀의 무게라고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나라라 펭귄이나 뭔가 상업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단편 영화나 좀 저예산 독립 영화를 할 때는 제가 여성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뭔가 상업적으로 좀 예산이 들어가는 영화에는 뭔가 지금보다 훨씬 이제 20년 전이나 이럴 때는 남성들이 아무래도 그 사회를 표출하는 직업군이나 뭐 대표하는 분들이 남성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랬던 것 같다라고 제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한 적은 있어요. 현실적으로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그 이제 우리의 생애 최고의 순간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그 작품은 굉장히 뭐 흥행도 되게 잘 됐고 되게 의미가 크고 사실 이제 지금도 뭐 올림픽 때만 되면 우생순의 영광 뭐 이런 표현을 그 고유명사처럼 쓸 정도로 이미 우생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반가웠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였는데
말하자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우생순 다음에 나온 작품이긴 하지만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아가씨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 때 아가씨라고 하는 제목을 지은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이 아가씨라고 하는 사실은 되게 고운 단어를 좀 뭐랄까 좀 더럽힌 느낌이 좀 있잖아요. 좀 하대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가씨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뭔가 좀 전면에 제목으로 내세우면서 조금 격상시키려고 하는, 약간 미학적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생순에서는 이 아줌마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막 되게 뭐 좀 이기적이거나 혹은 좀 무례하거나 억척스러워. 예, 그런 때 조금 쓰는 단어이기도 했는데, 뭔가 여기서는 그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어떤 건강한 생명력과 맞물리면서 이 아줌마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이나 어감들을 굉장히 잘 살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 자체로도 이 우생순이라고 하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확장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약간 그 아줌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떤 쓰임새 같은 것들을 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초기 작품들 새 친구와의 키키 뭐 어떻게 보면 우생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지속적으로 좀 제가 그 영화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가 약간 사회의 어떤 마이너리티에 속한 군상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핸드볼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비인기 종목이고 또 그 선수들 중에서도 또 결혼한 여자 선수들이 좀 더 아웃사이드로 밀려나고 뭐 이제 이런 측면에 좀 저는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줌마라는 게 뭐 이제 그런 약간 비하적인 그런 것보다 좀 굉장히 생명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생활력 만렙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모든 것에 앞서서 뭐 예의 그런 부분을 떠나서 뭔가 굉장히 건강한 그 생명력, 생활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 어떤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에서 관객과 만날 때 이렇게 마이너한 캐릭터들을 하는 게 다가와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좋았던 영화들은 이렇게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처음에 만들려고 기획을 했을 때는 그 이야기들이 통과되기가 투자의 어떤 그 단계들을 통과하는 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그 어려웠던 고충들을 토로하는 감독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우생순 같은 경우도 이게 2008년에 개봉을 했고 1월 달에 개봉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수기에 개봉을 한 작품인데 400만이 넘었어요. 그 영화로. 그러니까는 누구도 이 영화가 그러니까는 영화의 캐릭터로나 아니면 서사로 그러니까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남도현 감독 옆에 계시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뷔작을 만들면서 핸섬 가이즈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마이너한 인물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40대 독거 노인 아니라 독거 총각. 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캐릭터로 관객들에게 장르 영화 안에서 어필을 해서 그 다음 작품을 어떻게 보면 만들 수 있는 그 총알을 받으려면 그 소위 말해서 대중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면은 연출자로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과정 안에서 만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험이셨을지. 네, 일단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나긴 이야기라서 어떻게 보면 임순례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임순례 감독님이 데뷔하셨을 때가 36 정도. 제가 이제 올해 47이 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임순례 감독님 때만 해도 또 제가 막 연출부 일을 제작부 연출부 일을 했던 2000년 초반만 해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데뷔를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트렌드, 30대 중반 이전에 늦어도
네. 예, 저도 이제 막 현장에 들어왔을 때는 35 되기 전에 데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요. 근데 오히려 또 지금은 어쨌든 또 임순례 감독님 세대,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좀 뭐랄까 좀 더 젊게 사는 세대가 됐잖아요. 40대가 돼도 또 아버지 세대였던 40대랑은 또 다른, 또 더 젊게 사는 세대가 됐고, 또 뭔가 이제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몽을 찍을 때는 월 20만 원씩 받았다면, 그래도 지금은 이제 뭐 표준 계약, 또 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또 개선이 돼서 연출부 조감독만 꾸준히 해도 본인 생활을 하는 게 지장이 없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네, 굳이 막 서둘러서 감독을 빨리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희 때는 이제 빨리 해야 연출부 조감독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 30대 중반 되기 전에, 그때는 막 40대면 큰일 난 줄 알았거든요. 예, 40대면 막 성인병 걸려서 막 큰일 나는 나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30대 데뷔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이게 잠깐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긴 시간 들여서 핸섬 가이즈로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핸섬 가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뭐 13일의 금요일이나 뭐 나는 네가 지난 여름 하는 일을 알고 있다 같은 정말 전형적인 그 헐리우드의 티네이저 이 슬래셔 장르를 한국화 시킨 건데, 그 주인공의 연령대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간 건데요. 사실 근데 전형적으로 그 장르가 말 그대로 익스플로테이션, 그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되게 일상화된 장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핸섬 가이즈라고 하는 작품을 뭔가 우리 이 백델데이 어떤 이런 기준을 좀 적용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초창기에 그 회의를 하고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할 때 그런 어떤 성인의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또 조동철 편집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까 기자님이 하셨던 질문이 또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방향을 줬다. 네, 죄송합니다.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뭐 핸섬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작이 있는 영화고요. 터커 앤 데일 vs 이불이라고, 그 원작을 제가 이제 리메이크를 하기로 했을 때 지금의 제작사에 제안을 해서 일단은 이제 이 핸섬 가이즈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제작사가 조금 소위 좀 큰 제작사, 신뢰가 깔려 있는 제작사였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다. 이게 사실 기획 단계에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뭔가 되게 병맛 같기도 하고 B급스럽고 미국스러운 어떤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이게 한국 영화에서 되겠어? 이런 뭐 의심들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지금의 제작사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신 덕분에 진행을 하게 됐던 게 가장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 편집장님이 하신 질문에 답을 하자면, 처음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미국 원작 자체가 어떤 미국 정서, 그 약간 호러 영화, B급 정서가 강한 영화다 보니까 그래도 초고는 좀 그런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좀 더 막 센 수입 높은 표현, 또 뭐 대사들도 되게 센 표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점차 이제 회사 기획팀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제하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됐던 것 같고, 어떻게든 데뷔를 하기 위해서 남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고치려고 애써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런 흔히 보지 않는 캐릭터들을 만들거나 서사를 만들고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르에서 기대하는 어떤 수위를 넘는 캐릭터들은 다른 부분으로 깎아 내려가기도 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두 분께서 사실 이렇게 하면서 절대 전제는 상업영화 감독으로 흥행이나 아니면은 그에 필적할 만한 결과치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고 계속 작업을 하는 데는 그게 밑받침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압박을 받는지, 혹시 그 압박을 받을 때 큰 규모의 작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성 감독이라 그 결과치가 낮다라는 인식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이나 아니면은 피드백을 받기도 했었는지. 네. 제가 사실은 뭐 교섭을 하기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상업영화라고 하지만 뭐 우생순도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든 영화는 아니고, 우생순, 제보자 뭐 그 정도가 한 3, 40억 정도의 규모였고, 리틀은 뭐 거의 15억 네. 만들었고, 굉장히 상업영화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게 아니었는데, 이제 교섭 같은 경우 한 15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아마 뭐 이렇게 약간 뭐 기사화가 된 게 그 뭐 여성 감독 최초의 뭐 100억대 막 이런 건데, 근데 사실 교섭 자체가 뭔가 굉장히 상업적이고 장르적인 그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조차도 좀 긴가민가 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뭔가 BEP가 맞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워낙 그 상업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만약에 뭐 그 내용에서 뭔가 현빈이 뭐 탈레반이랑 막 총질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액션 시니마.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조차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 긴가민가 한 게 이제 뭐 코로나랑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그 내용의 어떤 뭔가 이렇게 장르화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까지 겹쳐가지고 망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부담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부담이라기보다 당연히 이제 뭔가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조금 성공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작자나 뭐 투자자 뭐 미안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혹시 이제 제가 좀 그 빅버젯을 잘 컨트롤을 해서 뭔가 여성 감독들한테도 또 그런 그 큰 예산들이 뭐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먼저 선점했는데, 그게 뭐 아무리 코로나 뭐 그런 영향이 있었긴 하지만 뭐 거기다만 다 이렇게 해명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좀 그런 부담감이 뭐 살짝은 있지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어차피 뭐 제가 못했다라고 해서 다른 감독한테 뭐 제한이 안 갈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우생순이 사실은 그때 그 명필님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 40억이 다 투자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그 당시만 해도 2007년도 제작할 때만 해도 통설이 스포츠 영화는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여자들이 단체로 그 그룹으로 나오는 영화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제 전작 새 친구 와이키키가 대중적으로 흥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돌파를 못한 거죠. 그래서 투자가 다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 된 상태지만 제작사의 어떤 그 고집으로 밀고 나갔었는데, 나머지 투자가 된 게 이제 배급 시사 하면서, 배급 시사를 보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이 투자가 됐을 정도예요. 엄청나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감독님이 이제 뭐 지금 47인데 28 더하면 75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정지영 감독님이 이미 그 나이를 넘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여성 감독으로서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록을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데뷔 연수가 제일 긴데 활동하고 있는 감독. 네. 그다음에 우생순이 이제 여성 감독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이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깨졌어요. 너무 기쁘게도. 김한결 감독이 파일럿으로 그 기록이 깨져서. 근데 여성 감독 최다 연출은 아마 못 깨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네요. 아까 연차 얘기했지만 6편 이미래 감독님이 그 당시에 그 6편이었는데, 이제 제가 장편을 기준으로 하면 한 9편 정도 되거든요. 그 요즘에 제가
못 깨지 않을까 이런 게 요즘에 이제 영화보다는 OTT나 드라마 쪽으로 이제 뭐 감독들이 많이 가니까 근데 제가 뭐 그 기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별로 뭐 가치 있는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네. 금방 이제 통설 뭐 그리고 이제 기록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뭐 더 추가를 하자면 아까도 감독님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영진이가 발표한 그 작년 자료를 보면 작년에 30억 이상의 이른바 상업 영화를 연출한 유일한 감독님이 또 윤순래 감독님이시고 그게 이제 교섭인데요. 교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대 이상의 영화를 연출한 한국 영화계에서 그 유일한 여성 감독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통설 얘기를 하자면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통설에 더해서 이른바 그 여성 감독은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맡기에는 조금 뭐 부적합하다. 뭐 이런 통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사실 뭐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뭐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여서 그 2010년에 이제 캐틀린 비글로우 감독이 허트로커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았을 때 그게 최초였잖아요. 그때 여성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게 최초다라는 거를 아마 그때 처음 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뭐 어느 영화계나 특히나 이런 그 영화에서 여성 감독이 큰 프로젝트를 맡기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과한 어떤 그 액션이 주가 되는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성 감독들의 일반적인 정서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고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그 테크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도 아무래도 자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이게 좀 뭔가 시대가 바뀌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훨씬 좀 완화될 수 있는 지점은 왔다. 왜냐면 여자 친구들도 지금 자라는 과정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게임 남자들이랑 똑같이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상 현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면 우리는 뭐 피구하고 뭐 이런 식이지만 지금은 또 친구들이 같이 축구를 하기도 네네. 하고 그래서 자라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뭔가 차별이 좀 적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야들도 거의 이제 공통적으로 되고 영화의 어떤 그 분야들이 그 큰 이제 우리나라 제가 뭐 외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뭔가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창작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현장을 뭐 이끌어가는 어떤 그 맨파워나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변형주 감독이 맨날 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언니라고 부르니까 언니나 나 같은 등치가 활약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그 이후에 우리 이후에 나오는 여성 감독들은 벌써 인종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만큼 감독이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고 뭔가 이렇게 현장을 통솔하는 능력이 중요했던 시기가 이제 많이 지났고 지금 이제 그 각각의 전문가들이 다 포진을 해서 감독 개인의 어떤 창작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뭐 요즘에 보면은 뭐 그 지금 뭐 파일럿도 그렇지나 뭔가 상업 영화들의 어떤 그 장르도 굉장히 다각화된 것 같아요. 시민 더키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뭔가 그 장르에 있어서도 예전에 여성 감독들이 스릴러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막 그 배제됐던 부분들이 뭐 많이 완화가 되고 코미디나 그래서 OTT가 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여성 감독들한테 좀 더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좀 문화가 조금 더 개방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여전히 이제 고민인 거는 영화 산업이 이제 뭐 쇠퇴하는 와중이긴 하지만 사실 그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나 이런 쪽에 그리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성 감독들이 너무나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그것들이 산업으로 흡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장벽들이 남아 있고 또 이제 그 또 어떻게 뭐 힘들게 들어왔다고 산업 구조 안에 들어왔다라고 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런저런 또 다층의 어떤 그 제한들이 있는 부분들이 느낄 수는 있죠, 좀.
네. 그 남도엽 감독님의 연출 이제 데뷔하기 전은 이런 상황을 다른 포지션에서도 지켜보셨을 거라서 아마 이제 그 데뷔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 감독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에 대한 차이 이런 거 현장에서 좀 어떻게 체감을 하시는지 그런 좀 그러니까 완전히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에 어떤 부분들이 읽혀지기도 하는지 실제로 이제 데뷔를 나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을지 궁금해요. 네, 어쨌든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그런 어떤 갭이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고요. 올해만 해도 그녀는 죽었다 감독님, 김세희 감독님, 지민덕희 감독님, 김한결 감독님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좀 젊은 여성 감독님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예전에 비하면 제가 처음 연출부 조감독 할 때에 비하면 그 갭이 많이 줄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단은 특히 이제 감독님처럼 어떤 단편으로 또 독립영화로를 잘 만들어서 데뷔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저처럼 아까 편집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출부 조감독 또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감독을 데뷔하는 케이스까지 크게 두 케이스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특히 근데 도제 시스템 안에서 이제 여자 스태프가 여자 연출부 조감독이 되게 힘들었던 거는 일단은 단순하게 그 수가 너무 적었다. 연출부 조감독을 하는 여성 여자 스태프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사실 감독이 되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 여성 연출부 조감독의 수가 남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도제 시스템으로 데뷔를 하는 여자 감독의 케이스가 극히 적었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이전에 왜 여자 연출부 조감독이 적었냐에 대한 부분을 또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저도 조금 영화를 일찍 2000년대 초반부터 했던 세대이긴 한데 확실한 건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여성 스태프 수도 남자 스태프들 못지않게 많아지긴 했는데 제가 처음 영화를 시작할 때만 해도 뭔가 영화 스태프 일이라는 게 힘쓰는 일, 체력 좋아야 하는 일, 운전하는 일, 약간 그런 인식, 좀 뭔가 또 현장이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군대 같았어요. 까라면 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대한민국 사회가 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기득 세력, 기득권에 위치한 제작자, PD, 또 감독님들 자체가 거의 다 남자분들이셨고 그 남자분들이 또 결국에 또 남자들이 뽑게 되고 어떤 그런 대한민국 다른 어떤 조직도 비슷했던 것처럼 영화판도 또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스태프들이 기회를 받기가 좀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지금 확실히 좀 그런 편견, 선입견들이 많이 좀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서 예전에 비하면 지금 연출부 조감독들 중에 여자 스태프들도 많고 아직 개봉은 안 했는데 제가 원이백이라는 영화 조감독을 할 때 이루다라는 연출부 인물 담당했던 연출부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그 백수 아파트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친구야말로 이제 연출부 조감독 도제 시스템을 경험한 여자 연출부 조감독이었는데 데뷔를 한 케이스라서 저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어쨌든 전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 이게 영화라는 게 우리가 흔히 영화 산업이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 영화라는 게 그 인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감독 지망생인데 시나리오를 썼다 그러면은 제작자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뭐 아는 제작자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잖아요. 또 반대로 제작자나 PD한테 제안을 받을 때도 또 그런 네트워크가 넓으면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결정할 때 아예 뭐 시나리오가 좋아도 뭔가 그 스타하고의 어떤 스타가 먼저 픽스되면 투자가 훨씬 유리한데 스타하고의 어떤 뭐 친분 관계나 이런 것들도 사실 감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그 예전에는 뭐 그런 남성들이 중심인 뭐 어떤 뭐 골프를 친다든지 야구를 같이 한다든지 뭔가 저녁에 포커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그 밀실의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때가 되게 많았고 뭐 룸사롱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때는 그렇죠. 그런 건 알았죠. 네,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좀 작동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들이 뭐 훨씬 더 주목을 받으려면 정말 시나리오도 2배, 3배 더 좋아야 되고 뭔가 이제 어쨌든 강렬한 인상을 심어줘야 되니까 여전히 이제 그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불리게 한 거는 사실이다. 네. 두 감독님의 이제 그 궤적을 좀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남동혁 감독님은 또 지금 어떤 또 경험을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같이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마이크를 좀 드리고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임순례 감독님 별 배지를 만들었거든요. 네,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통용되는 절대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정판입니다. 남동혁 감독님에게 질문해도 드리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남도혁 감독님께 질문해도 선가이죠. 임순례 감독님 배지가 가고요. 아 맞아, 그 남동혁 감독님은 하나는 직접 네, 소개해 주시죠. 예. 네. 네, 보너스로 제 사인이 들어간 핸섬 가이드 포스터 엽수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거의 그러니까 다른 극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겟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거의 이제 드리도록 재고가 하겠습니다. 바닥난 수준이라서 네. 남은 거 다 가져왔습니다. 100대1인데 100대1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영화의 이제 기념엽서를 드리게 된 겁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산업 분야도 모든 분야에서 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AI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두 분은 앞으로 영상 그런 산업에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 같고 더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화에 대한 영화의 미래 이런 질문이 아닐까. 네, 저는 뭐 사실 그동안 그 한국 영화의 미래를 걱정하기 이전에 제 미래를 걱정하는 더 입장이어가지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핸섬 가이드가 2020년도 12월에 촬영을 마쳤고 3년 반이 걸려서 겨우 개봉을 했고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덕분에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제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요즘 다들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드라마 쪽이든 뭐 영화 쪽이든 여러 영상 매체 쪽이.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항상 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영화를 한 20년 현장 경험을 쭉 하는 과정에 매번 위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좋은 컨텐츠가 나와서 또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만한 또 어떤 재기발랄한 어떤 작품들이 나와서 많이 나오게 돼서 이런 위기들이 또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제 차기작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그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지만 아까 이제 제가 그 영화 중에 행보를 걷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영화가 굉장히 호황기이고 화랑기에 다행히 그 시기를 제가 함께 했었던 행운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는 사실 영화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이 어쨌든 영상을 소비하는 세대인데 그 세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토크를 들으러 극장에 오시는 수고를 하시는 이런 그 포션이 굉장히 적고 영화는 굉장히 양극화가 될 거다. 정말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의 어떤 강렬한 그 시각적인 이미지나 사운드나 이런 그 대작들 위주로 살아남을 것 같고 어차피 그 빠르게 자기가 집에서 그 OTT나 아니면은 자기 미디어를 손쉬운 어떤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거를 뭐 막거나 뭐 저지하거나 속도를 늦추기에는 뭐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근데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너무 그 OTT 말고 영화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뭐 배급 시스템이나 아니면 제작비가 너무 상승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 40억을 가지고 불과 2000년, 2010년대 뭐 15년 전만 해도 3, 40억대를 가지고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이 1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쨌든 그 영화의 내용도 굉장히 또 그 많은 다수의 기호를 맞춰야 되고 스타들 위주로 편성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중급의 뭐 예를 들어 지금 화폐 단위로 보면은 한 뭐 50억에서 7, 80억 내외로 들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한국의 어떤 영화 창작자들의 그 역량이나 뭐 재능이는 준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만드는 사람들, 뭐 배급하는 사람들, 제작하는 사람들, 또 관객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뭐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것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준비 그 역량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긴 하지만 뭔가 돌파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어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 여성 감독들이 남성 감독들에 비해서 좀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 아무래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좀 동성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훨씬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벌써 세대적인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아무래도 뭐 사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동성끼리 좀 편한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술자리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어떤 취미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뭐 많이 이렇게 섞이고 교환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또 이렇게 만약에 뭐 남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또 반대로 보는 부분도 있겠죠. 여자들끼리 뭐 카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너 시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괴리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을 가진 어떤 제작자, 투자자, 스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성이 훨씬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불균형을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동성끼리 뭔가를 하는 것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이제 그 다른 제작자도 영화 만들 때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좀 그 영역이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100%는 아니어도 조금 절대적으로 좀 수치가 높거나 우위에 있다. 왜냐면 제작 구조 안에서 좀 상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남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첨언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이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그런 어떤 밀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의사결정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는 굉장히 이제 투명하게 이제 뭐 예산 뭐 집행이나 뭐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밀실에서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이제 뭐 썼을 때 남성 그걸 결정하는 제작자나 투자자 중에 남성들이 이게 재밌어라고 생각하는 뭐 어떤 그 내용이나 대사하고 또 여성들이 이거 굉장히 재밌고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영화화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제작사, PD,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좀 골고루 성비가 이렇게 균형 있게 포진되어 오면은 그게 이제 또 영화의 다양성이 그만큼 좀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네. 영화를 만드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성비가 좀 한쪽 어느 투자에는 뭐 남성이 많다 아니면은 뭐 어느 촬영으로 가면은 촬영도 남성이 많다. 그러니까 좀 성비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게 꼭 성차별을 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좀 굳혀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남동엽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도 현장에서 또 체감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있어서 변화하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이 우중산책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게 완성한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틀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지 사실 계획이 없으신 상태였는데 일단 해보셨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 더군다나 그 서울 단편영화제에서 우중산책으로 상을 타고 난 다음에 이 영화제에서 1회 때 수상한 작품의 감독이 바로 영화를 들어가야 이 영화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직접 제안하셨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어서 결국에는 뭔가 되게 위기 속에서도 이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오셨구나라는 그런 점들이 저는 오늘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사실 임술래 감독님이 하시는 작품과 걸어오는 길과 지금의 계획은 굳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여성 감독이라는 말을 안 하고도 이제 감독을 소개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리긴 하겠지만 여성 감독이라는 소식이 붙어있는 한은 정말 유일무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하신 작품들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남성, 여성 모든 그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그 다른 꿈을 또 꿀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인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감독님의 1시간 반 정도 남짓한 이 조명이 굉장히 좀 그 의미 깊게 여러분에게도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자리에 기꺼이 함께 해주신 남동엽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려면 더 많은 작품을 임술래 감독님보다 더 많이 만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만드시면 되잖아요. 빨리. 일단 최선을 다해서 네.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나이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다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아까 모두에 이제 인사를 드렸지만 이렇게 사실 되게 주말 오후에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오신 만큼의 어떤 영향가 있는 얘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뷔를 그러니까 영화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뭐 거의 제 앞에 어떤 감독님이 안 보였었고 또 제가 데뷔했을 때도 제가 거의 맨날 이렇게 앞에 서 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뭐 저보다 훨씬 영화를 잘 만들고 재능이 뛰어나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보면은 그
지나간 그 28년의 시간 속에서 그만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독님 저기 박수 받으시기 전에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작품은 언제 볼 수 있는지 노무사 노무진 지금 시리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하여튼 제가 진짜 영화를 할 때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그 드라마를 만들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고 원래는 지금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작품을 OTT로 기획을 하다가 그게 또 어떻게 그 MBC하고 연결이 돼서 내년 5월에 방영이 될 거고 지금 10부작인데 이제 한 추석 지나고 바로 이제 촬영 시작됩니다. 나중에 많이 봐주십시오. 그때 본방사수를 또 해주시고 오늘의 말들을 또 기억하면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저희 그러면은 오늘 스페셜 토크로 마련한 2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1, 2부 다 봐주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